현재 중동의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언제 대규모 군사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군사적 긴장감이 나돌고 있는데요. 최근 충돌의 중심국인 이스라엘과 이란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도 대대적인 군비 증강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어 한국산 무기체계의 도입이 다시금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8일 이란 내륙 지역의 군사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방부는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이스파한 주조 내 군사 장비 생산 시설이 자쪽 드론 공격을 받았음을 알렸다고 했는데요. 국방부는 성명에서 공격을 시도한 드콘 3대 중 2대를 방공 시스템이 요격했고 나머지 1대는 시설 지붕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정확히 어떤 시설이 공격을 받았는지는 매체들마다 의견이 나뉘고 있으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군사시설이었다는 점과 핵과 관련된 장비를 생산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AP통신은 이 지역에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미국에서 도입한 F-14 툼캣 전투기를 운용하는 공군기지와 핵연료 연구센터가 위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 당국은 공격 배후와 피해 시설의 용도는 밝히지 않으면서 겨우 몇 개의 지붕만 볼탔을 뿐 사상자는 전혀 없는 무의미한 공격이었다는 말만 늘어놓았는데요. 배후를 밝히지 못한 것인지 밝힐 수 없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유력한 배후로 추정되는 국가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WSJ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무장 계획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논의했다며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어 기지를 겨냥한 비밀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하였고 이스라엘 언론 예루살렘 포스트 제루살렘 포스트는 서방 및 외국 정보원을 인용해 첨단 무기 개발 시설에 대한 공격은 이란의 주장과 달리 엄청난 성공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셈인데요. 이에 최근 중동 지역은 다시 한번 세계의 화약고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한동안 평화가 유지되던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도 여러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지난 26일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소탕작전에 나서 적어도 9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분노한 팔레스타인인들이 곳곳에서 들고 일어나 현재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얽내에서 다소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암묵적인 용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24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주요 군사 공격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제거하고 제트기의 연료를 보급하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양국의 7,500명 이상의 병력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은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스라엘 국방군 참모총장인 헤르지 헬레베 장군은 이번 군사훈련을 두고 이란이 실수를 한다면 우리는 보복할 공격 능력이 준비되고 있다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한 것. 또한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퇴임을 하루 앞둔 28일 이스라엘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스라엘이 본격 군사 행보에 나선 주된 이유는 지난 중동 전쟁처럼 이스라엘이 혼자 대치하는 상황은 안 나오고 때문입니다. 이집트와는 일찍이 화해 모드로 전환하였고 시리아는 자국 문제만으로도 골치를 썩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이란이라는 공통된 적대국이 있기에 이에 맘 놓고 제대로 이란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란도 처맞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스라엘 전략시설에 미사일 공격하기도 하였고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 인이 소유한 유조선을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본토로 향하는 공격은 일절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뤄진 공격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 에르빌에 있는 이스라엘 전략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앞에서 극히 몸을 사리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군사자산 그리고 미국의 군사외교 지원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쭉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란은 그저 많이 아프진 않다? 라고만 하는 상황이죠. 또한 지리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과 같은 국가가 있어 육군 전력이 아닌 공군 전력이나 또는 미사일 공격을 해야 하는데 공군 전력은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앞서고 있고 이란의 미사일 기술력이 뛰어나다 해도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아이언빌 같은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보복조차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중동 전체로도 번질 수 있는 일축즉발의 상황이 초래되었지만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는 이스라엘이 아닌 UAE와 사우디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도발은 이란의 대대적인 군비 중강으로 이어지겠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매번 당해도 공격은커녕 보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UAE와 사우디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에 이란이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것인데 최근 이란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자국의 군비 중감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죠. 이에 UAE와 사우디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풍부한 자금력은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더군다나 미국은 두 국가의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무기 수출을 꺼리고 있고 이스라엘 역시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무위를 보장하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산된 UAE의 F-35 도입 계획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일어난 것이죠. 즉, UAE와 사우디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첨단 무기 수입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수입할 수 있는 국가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군사위기에 자국 물량 비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가 이를 국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무기 수출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도 없고 무엇보다 빠르게 무기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첨단 무기 개발국이며 철저한 납 기준수와 뛰어난 가격 경쟁력은 이미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MLRS 다면장 로켓포인 한국의 천무미사일 그리고 뛰어난 성능으로 문용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천궁 지대공 미사일의 엄청난 생산량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천궁과 천무의 유도 로켓에 필수적으로 장착되는 장치인 구도 제어 장치의 생산업체 영풍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는데 구동 제어 장치는 항법 유도 장치의 유도 명령에 따른 조종 날개의 위치를 제어하고 BLDC 모터를 이용한 전기식 구동 장치로서 지대공, 지대지, 유도폭탄 등 각종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한 장치입니다. 현재 한국 무기체계 가운데 장착이 가능한 것은 천궁과 천무로 각기 미사일에 1대씩 장착이 됩니다. 239mm 미사일 구동 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영풍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생산량이 2017년 3,102개, 2018년 6,817개, 2019년 7,199개,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17,118개나 생산이 되었고 매년 그 추세가 늘어남에 따라 추정해보면 23년 현재에는 5만 말 이상의 유도 로켓이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동장치는 일달에 대략 600개 정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GMLRS의 최대 캐파는 1만 발로 알려져 있고 미국 면허받아서 생산한 227mm 보동탄이 연간 2,000발 수준으로 생산되었는데 한국은 130mm, 239mm, 400mm, 600mm 다양하게 운용하면서도 239mm 미사일 하나의 생산 능력이 7,000발이 넘는다는 것이 이번 자료를 통해 드러났으니 한국이 포병만큼은 진심을 다한다는 말이 새삼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능력은 현재 군사적 위협에 처한 UAE와 사우디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남중국해와 대만 등에서 번지고 있는 군사 중돌로 인해 현재 세계 각국은 군비 중강에 몰두하고 있어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한국이 가진 경쟁력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 방산 역량에 대해 깊은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UAE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천무와 천궁 여기에 현궁까지 모두 도입한 국가입니다. 한국산 미사일로 도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2021년 3월 UAE 정부는 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를 구매하기 위해 한화와 약 1조 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11월에는 약 35억 달러 약 4조 1,400억 원 규모의 천궁 구매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향후 수년간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 약 37조 2,6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원자력과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3대 핵심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특별히 방산 협력을 더욱 확고히 하였는데 UAE 무함마드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유치한 전체 해외 투자는 총 305억 달러이니 UAE, 한 국가에서 투자하는 규모가 얼마나 큰지 새삼 느낄 수가 있죠. 여기에 최근 소식동에 따르면 UAE는 거의 개발 완료 단계에 이르른 한국형 사드 THAAD,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도입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한국산 미사일포, 무기체계로 무기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UAE이기에 LSAM 역시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한국은 LSAM의 시험 사격에 성공하였는데 당시 대탄도탄 유도탄과 대항공기 유도탄 등 두 총류의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모두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이는 LSAM이 대항공기 및 대탄도탄 요격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며 천궁 MSAM에 이어 국내 기술로 개발한 두 번째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로서 추후 우리나라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해외 수출의 자율성 또한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터부터 150km를 방어하는 사드, 고도 15터부터 40km를 담당하는 패트리어트 PAC-3화, 천궁 MSAME 등과 함께 밀도 높은 다층 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한데 이로써 우리나라의 종말 단계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에 비하여 MD 구축이 다소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으나 국내 기술진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산화에 성공하며 수출까지 성공하는 세계 5위의 방공 시스템 개발 생산 및 구축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LSAM 개발의 마지막 단계로 불리는 지상부유 시험 영상이 공개되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마치 CG와 같은 자유로운 위치 변환과 방향 조정 능력을 선보여 더욱 기대하게 하였죠. 역시 한국하면 화력, 화력하면 한국입니다. 중국을 향한 전 세계의 보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가 미국과 군사훈련을 개시하며 중국을 향해 본격적인 위협을 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게다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결정한 K9 자주포를 티베트 무장독립군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조이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티베트 독립군은 강력한 한국 K9 자주포 지원에 감사 인사를 표하며 중국을 향한 독립 의지를 불태웠다고 하는데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갈등, 조만간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두 국가의 신경전이 한창인 가운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미국과 인도가 10월 중순에 고지돼 전투훈련을 한다는 보도였죠. CNN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있는 인도와의 연합훈련을 보도하며 연례 합동훈련이 일어나는 곳은 아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지역은 현재 중국 인도가 치열하게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과 9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미국과 인도가 18년째 진행하는 유드 아파스의 일환이나 이번 훈련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국경 분쟁 지역에 미국과 인도가 손을 잡고 군사훈련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기존 훈련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인도 내륙 지방에서 진행하거나 중국의 항의를 듣지 않기 위해 아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행하는 등 중국을 배려하는 형태로 훈련이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아예 분쟁 지역 근처에서 훈련이 진행되었는데요. 중국은 이번 훈련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며 중국과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인도가 미국과 손을 확실하게 잡고 무력 시위를 한다는 점에서 한층 더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사실 인도는 신냉전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몇 안 되는 중립 외교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러시아 중국의 자원을 수입하면서 동시에 미국과도 친교를 쌓는 국가로 중국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올해 3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뉴델리를 방문해 수브라마냠 자이성카르 제이샹카 인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지며 인도 중국 사이의 앙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했죠. 과거 2020년 가란 계곡에서 발생한 몽둥이 충돌은 인도 중국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사상자까지 발생하면서 양 진영은 포대를 히말라야에 배치 본격 대결까지 상정하면서 군을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간 화의를 도모하고자 중국이 먼저 왕이 외교부장을 인도에 파견하면서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한 것이죠. 인도 역시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에 대해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의례적인 외교 인사를 교환하며 양국 사이의 관계가 호전되었다는 평가에도 별 반응이 없었죠. 이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인도의 처세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도로 하여금 등거리 외교를 하게 강요한 것이죠. 미국과 손을 잡는 것도
러시아와 손을 잡는 것도 둘 다 가능하다는 자세를 취하며 실리 외교에 나선 인도는 앙금이 있는 중국에게도 특별히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왕이 외교부장을 맞이한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인도까지 적으로 돌리면 중국의 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그리 많지 않았기에 3월에 있던 회담을 중국은 긍정적으로 해석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온전한 중국의 착각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심지어 인도는 첨단 방공미사일 S-400을 중국 국경에 배치할 것을 알리며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인도 언론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5개 포대 중 두 번째 포대가 인도 항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으며 조만간 히말라야 인근에 배치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S-400 첫 포대를 도입해 북부 펀자브 지역에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던 인도는 본격적으로 군비 증강에 나선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교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몽둥이 충돌의 교훈을 인도는 잊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K9 자주포를 이 무기는 인도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티베트 독립군에게 공유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한 것이죠. 미국과 인도의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티베트 독립군의 부족한 화력까지 인도가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티베트 독립군까지 고려해서 상대해야 할 상황이죠. 티베트는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중국과 독립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초창기 중국군이 티베트를 강제로 병합할 때 많은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합병에 반대하며 무기를 들었죠. 달라이라마는 이들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활동하며 이들 무장 조직은 물론이고 중국 소수민족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중국의 소수민족 동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며 달라이라마의 영향력은 티베트에서 줄어들었죠. 결국 티베트 독립군과 저항 세력은 티베트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중국의 집요한 소수민족 탄압에 못 이긴 이들은 그들을 도와준 인도로 방향을 들어야 했습니다. 인도는 예전부터 티베트인들과 교역을 이어가며 인연을 쌓았습니다. 티베트와의 인연을 생각한 인도는 망명을 요청한 달라이라마를 받아들였고 망명 정부 조직과 티베트 저항군 세력을 받아들였죠. 티베트인들은 무장 투쟁을 이어가기 위해 군대를 조직했고 특수부대는 언젠가 찾아올 독립의 순간을 위해 그 세력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인도 정부의 지원을 기꺼이 받으며 조직을 운영했죠. 국제 무대에 티베트 저항군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최근입니다. 인도 중국 영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 티베트 특수부대가 인도 소속 부대로 알려지면서 국제 무대에 그 이름을 떨친 것인데요. 이들 특수부대 SFF 요원들은 경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준 인도 정부의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000명 규모의 이 특수부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때 모습을 보이며 인도를 돕는 원군이 되었죠. 인도 정부 역시 자신들을 도운 티베트 군과 인연을 지속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력이었습니다. 강력한 화력으로 중국군을 퇴치하는 것이 수건이었던 이들은 외부에서 수입한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죠. 인도 정부가 K9 자주포를 이들에게 제공한 것은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히말리아 산맥에서 오랜 세월 생활했던 이들은 무기를 그 누구보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직, 중국에게 받은 아픔을 잊지 않은 인도는 티베트인들에게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티베트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된 셈입니다. 티베트 독립군 입장에서 무기 하나가 아쉬운 상황에 인도의 도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인도, 미국, 티베트의 삼각협력은 중국에게 큰 위협이 되었죠. 티베트 망명정부의 수장이자 백악관에 초청받은 인사이기도 한 롭상 상가이 총리는 이번 지원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 무기의 우수함은 일찍이 알고 있었다는 말과 함께 한국의 지원 덕분에 티베트가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도 언론을 통해 공개된 티베트 독립군은 조직을 다시 규합, 티베트에 있는 중국인민 해방군을 상대로 다시 전의를 불태울 생각이라고 하죠. 인도 역시 이틀과 함께 움직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인도 군이 티베트어를 배우면서 티베트인들의 생활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티베트 독립군까지 개입되었다는 소식에 중국 정부는 다급하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중국은 히말라야 접경 지대에 2개 사단을 배치한 것에 이어 2개 사단을 추가로 배치해 총 4개 사단을 두면서 병력을 강화하는 한편 1세대 구식 탱크를 버리고 3세대 탱크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탱크의 사격 통제 장치 기능도 개선하는 한편 장갑차도 구형 GBC-08에서 GT-21로 교체하면서 질적 변화도 꾀했죠. 중국군의 염탐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북부 우타라칸드 주의 실질 통제선을 중국군 100명이 넘는 일도 벌어졌죠. 인도도 즉각 중국의 행동에 반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경제적인 압박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인도는 10만 원 대 저가 중국산 스마트폰의 판매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인도 저가폰 시장의 80%를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장악하고 있기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 입장에서는 인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상황. 그런데 인도 정부가 보복 조치로 중국 스마트폰을 쫓아내겠다고 나선 것이기에 중국 업체가 입은 피해는 천문학적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침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중국 기업이 만든 1만 2천 루피, 한화로 약 20만 원 수준의 저가폰을 인도 시장에서 팔지 못하게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스리랑카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을 막는 행보도 보였는데요. 스리랑카 외교부는 자국 한반토타 항에 입항하려던 중국 선박 위안왕호 호와 관련 정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중국에 보냈습니다. 위안왕호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지원부대가 운용하는 선박 중국군의 영향 아래에 놓여있는 선박인데요. 처음에는 입항을 허락한 스리랑카가 태도를 바꾼 이후에는 인도의 압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있는 스리랑카의 인도가 차관을 대여하며 중국을 밀어내고 최대 채권자로 등극하면서 중국의 간섭을 원천 차단하는 식으로 중국을 방해한 것이죠. 중국을 배제하려는 인도의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중국 조이기에 나선 인도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며 티베트 군이 한국 K9 자주포를 이용해 독립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아마 영국 여왕의 생애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영국에서는 그야말로 한국이 현재 하시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 현충일 행사에는 영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아리랑을 부르며 감동의 분위기가 영국에서 흘러넘쳤습니다. 킹스 스피치, 영국의 왕이 즉위한 후 처음으로 하는 의회 연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세계의회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장면이며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는 장면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8일 있었던 의회 개회 연설에서는 이례적으로 특정 국가가 언급됐습니다. 바로 한국이 이 연설에 등장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국빈 방문에 대한 언급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이날 영국 의회 개회식에서의 찰스 3세의 연설은 한국에는 매우 의미가 깊었고 과거 역대 영국 왕 여왕의 의회 개회 연설, 국빈 방문 국가에 대한 미래 전망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영국뿐 아니라 영어권 사용 국가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의 영연방 회원국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모든 영어권 나라에서는 영국 왕실의 첫 번째 의회 개회 연설을 매우 주목해서 살펴보며 이 연설문은 마치 역사 속의 명연설처럼 기록 보관됩니다. 그만큼 세계사적인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한 산업의 변화, 그리고 지정학적인 변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찰스 3세 국왕의 첫 번째 킹스 스피치,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1952년 퀸스 스피치에도 한국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한국을 위한 기도, 아마 한국에서 영국 여왕의 첫 번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한국 사람들은 1952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첫 번째 의회 개회 연설은 세계인들에게 큰 긴장을 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상을 겪은 영국, 그리고 서슬퍼런 소비에트, 러시아 세력과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부상 냉전을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대영 제국을 호령하던 영국의 왕좌에 젊은 여왕이 앉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강인한 어조로 앞으로 영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차분하고 강한 어조로 언급을 했는데 한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모든 다른 이슈를 언급하기에 앞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1952년 당시 그녀가 연설하던 시기는 한국전쟁이 치러지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도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조속한 정전 협정이 이루어지길 기도한다고 언급하였고, 이를 위해 한국에서 있는 그녀의 영국 군대가 그녀의 연설대로 당시 한국은 급작스러운 중국 공산당군의 개입으로 인해 통일의 목전에서 어마어마한 참혹한 피해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전투병력을 파병하여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대영제국 역사상 이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간 영국의 상황들을 보면 모두 자국의 국익을 위해 경제적 이권을 위해 가능한 아주 적은 피를 흘려서 여러 식민제국들을 쟁취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도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치른 희생이었습니다.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사건은 영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멈추게 된 후 이친 전쟁이 되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영국군의 노병들은 보훈의 대상에서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에 비해서 다소 뒤처지는 느낌이 있었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를 많은 영국인들이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한류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음식, 자동차, 경제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컸습니다. 게다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한국에 대한 문화 선호 현상이 일어났고 K-POP나 K-드라마는 이미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웹툰 즉 젊은 사람들이 보는 만화까지 영국과 프랑스 매출 1위를 한국의 콘텐츠가 장악하면서 이제 한국이 그저 그런 잊힌 나라가 아니게 됐습니다. 게다가 2014년엔 처음으로 영국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기념물이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템스강 국방부 앞에 런던 한국전 참전비가 세워졌습니다. 이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영국 노병들은 이러한 날이 올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등의 감통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영국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개최된 영국의 현충일 행사에 갑자기 태극기가 등장하며 93세의 한국전 참전용사 콜린 태커리 씨가 아리랑을 부르는 감동 장면이 연출되어 큰 감동을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 찰스 3세의 의회 개회 연설과 한국. 이제 한국이 국제적 위상이 커지면서 영국에서 한국전에 대한 재조명이 크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녀의 기도대로 한국에서는 반세기가 넘는 평화가 유지됐고 한국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여왕의 첫 번째 의회 연설 퀸스 스피치에서 한국이 언급된 후로 그녀의 아들 찰스 3세 의회 개회 연설 첫 번째 킹스 스피치에서도 한국이 아주 특별하게 언급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국빈 방문을 언급한 것입니다. 찰스 3세 의회 개회 연설에서는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로 인한 경제 경쟁력 향상 및 무역 촉진 자율주행 차량과 디지털 시장 경쟁, 규칙 개정 등 신흥산업 지원 재생에너지, 투자 유치 및 전력망 연결 개혁 등 한국의 배터리 분야, 반도체 분야,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것들이 산재하게 언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 영국의 경제 개발에 한국과의 협력이 매우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인구가 6,700만 명, 세계 6위 정도의 나라로 한국의 협력 대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영국은 영연방 1억 3,500만 명의 수장 국가이며 전 지구의 영국령 그리고 영국 왕에 충성하는 독립국가들이 여전히 있어 영국에서 인정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며 여전히 세계 외교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막강합니다. 또 찰스 3세는 연설이 끝난 후 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런던 코리아타운입니다. 세 번째 코리아타운을 방문한 찰스 3세. 찰스 3세는 런던 외곽에 위치한 한인타운 뉴물련을 찾아 한영수교 14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이날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비가 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우산을 틀고 주민들을 만났으며 김치를 선을 받고 한복을 입은 한국인 주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현재 뉴볼튼 찾는 한국 음식점들이 큰 성황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저 그런 이국적인 음식이 아닌 유행에 민감하고 예민한 영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는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식 케이크와 팥빙수를 파는 가게, 코리안 바비큐 즉 삼겹살을 그릴 위에 올려놓고 직접 고기를 구워 상추에 올려 먹는 완전한 한국식 가게 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영국에서 한국 식문화의 인기를 느낄 수 있는 유럽 최대 한인타운 지역입니다. 현지 영국 네티즌들은 왕실 유튜브 채널에서 한인타운 주민들에 대해서 멋진 사람들이라는 댓글을 달고 한국인들은 왕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다. 한국 전통 의상이 참 예쁘네요. 한국 전통 드레스를 좋아한다. 김치를 좋아한다. 등의 호감도가 높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네 번째, 한국에 도움 필요한 영국 상황. 나토의 회원국이자 군사 강대국이지만 최근 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 경제적으로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등 비유럽 국가들과의 교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 유럽보다 더욱 앞선 영국만의 첨단 국가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영국만의 첨단 국가화를 위해선 제4차 산업혁명을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에 좋은 반도체 전자제품 배터리,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드는 한국은 영국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안보의 분야입니다.
영국은 러시아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고 마치 007 영화처럼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영국 런던 한복판에서 망명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독살 시도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있었고 2023년 8월에도 불가리아인 3명이 영국에서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런던 한복판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군 선박 건조 사업의 차질을 빚으면서 한국에 영국 해군 선박 건조를 맡기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국은 한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만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과 한국의 안보 교류 역사는 매우 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팔 전선에서 일본군과 싸우던 영국군을 도와 한국의 광복군들이 영국군이 하기 어려운 대적 방송포로 신문 전문서 번역 등의 정보, 안보 활동을 담당했습니다. 최근까지 한국은 나도 사이버 방위센터 정회원으로 등록돼 영국과 새로운 안보위기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영국과 한국의 140주년 수교,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첫 번째 퀸스 스피치, 언급된 한국의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까요? 그러면 1942년 식민지 조선의 청년 시인 윤동주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히라누마 도주핑저동주로 이름을 바꿉니다.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학교 입학과 진학 거부는 물론 행정기관에서 다루는 모든 민원 사무를 취급하지 않았고 식량 및 물자의 배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었기 때문에 어쩔 없이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했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25의 젊은 청년 윤동주는 개명 5일 전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 창호의 글을 한 줄의 중이자 만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 창호일로를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과 바야를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윤실 민으로 폴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윤동주 참회국 1942년 그는 참회록에서 자신의 참담한 심경을 나타내는 소재로 청동거울을 선택했습니다. 청동거울은 청동검, 청동방울과 함께 천부삼인티엠 부산이인 환인이 환웅에게 인간 세상을 다스리라며 내려준 신물셔무입니다. 그런데 치욕스런 일제강점기도 지나고 한국전쟁도 끝난 1960년대 후반 이 청동거울과 인연을 맺게 된 미국인 여성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존 카터 코벨 존 카터 커버 1910만 1996 서양인 최초로 일본 고대 미술사로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녀는 일본 고대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였습니다. 오로지 일본 미술사 하나만 판 덕분에 일본에서 거의 신처럼 추앙받으며 존경과 애정을 받았던 학자였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말이죠. 오늘은 한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 고대사에 엄청난 엄적을 남긴 코벨 박사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C 엔터리입니다. 1910년 미국에서 태어난 코벨 박사는 1941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일본 미술사와 고고학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은 후 일본 고대사에 심취해 일본에서 수십 년간 머물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이 그간 연구하고 강의했던 대부분의 일본 문화재가 한국 땅에서 건너갔거나 한국 예술가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본을 버리고 한국 고대 문화에 푹 빠져 평생을 보냈습니다. 한국 고대 역사를 연구하면서 4세기경 한국인들이 일본에 건너가 문화를 전수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건설을 주도했다거나 일본인의 조상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건너간 한인이다. 일본 왕실은 한국에서 말을 배에 싣고 건너간 모험가들이 건국한 왕실에서 시작된 것이다 등을 주장하면서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매국노 또는 역적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왜냐면 그녀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의 부모는 한국인데 일본인들은 그 은혜도 모르는 불효자 또는 호로자식이라는 비판이 깔려 있으니까요. 이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본 고대 문화를 평생 연구한 코벨 박사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0년대 후반 덕수궁을 찾았다. 골동품 가게에서 구매한 청동거울 덕분입니다. 그녀는 골동품상에서 청동거울 2점을 구매했는데 하나는 연잎 모양의 팔각형 테두리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둥근 원형입니다. 2점 합쳐 10달러 약 12,000원에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거울은 진품이었습니다.
등근 원형의 경우 태양 숭배 사상이 나타난 것으로 2000년 전 제작됐고, 팔각형의 경우 고려시대 것으로 밝혀졌죠. 현재 전 세계의 단세점만 전해지는 귀중한 보물이기도 합니다. 1996년 사망한 그녀의 청동거울 2점은 현재 하와이 호놀룰루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일제강점기 조선 땅에서 무방비로 유출된 문화재 중 그때부터 그녀는 일본 고대사를 팠던 것만큼 열심히 한국 고대사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아예 한국에 눌러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코벨 박사를 아는 한국인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 그녀는 분명 한국인들에게 잊혀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 잠시 그녀의 양력을 살펴보겠습니다. 1910년 미국에서 태어난 그녀는 젊은 시절을 일본 고대 미술사 연구, 1941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15세기 일본의 선화가 세슈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일본 교토의 다이토쿠지다 아더스에 머물며 오랫동안 불교 미술을 연구하고 여러 권의 책을 쓰기도 했죠. 1959년부터 약 20년간 미국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하와이 대학 등에서 동양미술사를 강의했는데, 뒤늦게 일본 문화의 뿌리로서 한국 고대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1978년부터 8년간 서울에 살았죠. 그의 아들 앨런 코벨과 함께 6개월 정도 예상하고 방문했지만 8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평생 연구하고 강의했던 대부분의 일본 문화재가 한국 땅에서 건너갔거나 한국 예술가의 손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간 자신의 평생 학문 성과를 근본적으로 부정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했을 텐데 아마 상당한 혼란이 왔을 겁니다. 그렇게 8년간 그녀는 한일고대사, 한국미술, 불교, 도자기 등 한국 문화 현장에서 알게 된 사실을 쓴 글과 논문이 1400편이 넘고, 한국이 일본 문화에 미친 영향, 한국 도자기의 세계, 부여기마족과 외외, 한국 문화의 뿌리, 한국의 문화유산 등 5권의 영문 저서를 냈는데요. 그녀가 쓴 글 중 가장 알려진 것은 1981년 12월 16일 코리아타임즈에 쓴 내가 컬럼비아 대학에서 배운 일본사는 가짜였다라는 글입니다. 해당 글에서 그녀는 1930년대 내가 처음으로 일본 나라티어와 교토에서 구다라 백제 관음 등 불상과 범용사 건축, 회화가 포함된 아스카 불교 미술을 보았을 때 그중 20%는 한국에서 직접 들어왔거나 한국에 강력한 영향을 입은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일본 미술사와 함께 한국 미술사를 가르치면서 일본 아스카 예술에 미친 한국의 영향은 95%까지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며 자신이 이제껏 연구한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녀는 일본의 뿌리와 관련되어 자신이 연구한 핵심을 부여기마족과 외외에 풀어냈는데, 책의 일부를 원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논농사 기술이 전파된 것이 기원전 330년경이었다. 야요미인으로 한반도 남부 지방 사람들과 비슷함. 이들은 주로 큐슈 지역에 거주하면서 현지 원주민 즈모닌과 융합되었다.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앞선 문화기술을 가지고 일본 열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 기록상으로 보면 한반도의 초기 이주민들이 처음 정착한 곳은 이즈모였다. 8세 초 편찬된 이즈모 초유엔 풍토기에 보면 신이 어느 날 살펴보니 한반도 남부 딸이 아주 넓었다. 그래서 신라 땅을 조금 떼어내 바다 건너로 끌어다 이즈모 자리에 붙였다 라는 기록이 있다. 신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 건너 이즈모로 이주해왔다는 뜻이다. 그러다가 369년경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요동에 있던 부여족이 선비족의 침입을 받아 346년 이래 남으로 이동해 백제와 가야를 거쳐서 마침내 배를 타고 규슈까지 진출했던 것이다. 이들의 이동으로 말기마병이 외에 전파되었으며 느슨한 부족 사회였던 일본 열도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등장하게 되었고, 더불어 거대한 왕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 일본 고분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들여온 청동거울이 부장품으로 출토되었는데, 서기 400년 이후에 고분에서부터는 갑작스럽게 마구마쥐들이 부장품으로 출토되기 시작했다. 이때 말이 외에 전래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부장품들은 현재 경북대 박물관에 소장된 대구 근교가야 지역의 출토품들과 완전히 똑같다. 즉, 가야 지역에서 외로 진출한 무리가 있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하던 부여족은 순수부여, 혈통의 마지막 피본인 어린 공주 신공신공, 진구를 보호하고 있었다. 이들은 과거에 그들 부족이 재운 나라인 백제로 향하였고, 백제의 근초고왕은 이들 난민을 반환하렸다. 세월이 흘러 어린 왕녀 신공이 성숙해지자 백제왕은 그녀를 가야의 중예왕 일본 역사서에서는 14대 주아이 천하르로 기록되고 있는
인물에게로 시집보냈다. 그래서 신공은 지금의 대구 지방인 고령가야의 왕의 후궁이 된 것이다. 중해왕은 규슈 남부의 반란 지역을 평정하려는 중이었는데 신의 뜻이 어떤지를 알고자 점을 쳤다. 바다 건너 땅으로 가서 정복하라는 신의 명령이 내렸으나 중해왕은 그 예언을 거부하였다. 그날 바로 중해왕이 가야금을 타다가 죽었다고 일본의 고사기는 기록하고 있다. 중해왕이 신의 뜻을 거역하였기에 바다 건너 땅은 신공왕후가 잉태한 아이에게 주겠다는 신의 응답이 내렸다. 중해왕이 죽은 후 한 달 뒤 신공은 신의 뜻을 묻는 구판을 벌 정벌에 나서라는 점괘를 받아냈다. 그래서 신공은 중해왕 휘하의 최고대신으로 용감한 큰 곰으로 불린 뛰어난 무인이자 무당인 무네숭이우 네수션 다케우치노 국내 장군과 함께 외의 정벌에 나서게 되었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 신공이 이끄는 정벌군이 처음 고령대구에서 발진하여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가야, 연합의 여러 도시를 지날 때 저항하는 일단을 동해안 지역으로 밀어붙였다고 쓰고 있디. 신공은 백제의 지원하에 가야를 제압하고 바다 건너 외의 정벌에 나섰던 것이다. 8세기 일본 역사가들은 신공을 일본인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신공이 처음 규슈에서 출발해 고령으로 갔다가 거기서 되돌아 다시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다고 기록하였다. 일본이 부여 기마족에 의해 정복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서기에 신공이 신라왕을 물목시키자 제 신라왕이 아리나레강 이 거꾸로 흘 때까지 신공에게 복속할 것을 맹세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일본 서기를 영문으로 번역한 에스톤 W. 지. 에스전은 아리나레강이 바로 압록강이라고 했다. 신공이 일본인이라면 신라왕이 압록강을 언급하면서 맹세해야 할 이유가 없다. 신라왕이 압록강을 두고 맹세했다는 것은 정복자인 신공이 압록강 유역에 있던 부여족 사람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기마병을 이끌고 외에 도착한 부여 기마족들은 손쉽게 외를 정복할 수 있었다. 수의 기마병으로 다수의 보병을 정복한 사례는 역사에 흔하다. 외를 정복한 후 신공왕후가 낳은 아들이 호무다 루티엔 왕자후일의 오진왕이었다. 이 아기가 자라서 오늘날 일본이 진무쉔우 천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인물이 되며 또한 일본 왕가의 족보상 15번째를 차지하는 오진왕이기도 한 것이다. 그는 규슈로부터 야마토 나라를 평정한 정복자였다. 그런데 8세기 일본의 사가들은 이 정복 사건을 기원전 660년경의 일로 각색한 후 그들 진무천왕이라 명하였다. 그리고는 1대부터 14대까지 일본 천왕을 만들어냈다. 부여 기마족에 의한 정복을 은폐하고 8세기에 들어선 일본 천왕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외에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나타난 것은 400년 이후였다. 그 이전에 외는 느슨한 부족사회였다. 서기 22만 265년간의 중국사서 삼국지열 고어질 위지웨주에 의하면 외에는 이때 100여 개의 부족사회가 있었다고 한다. 369년 부여 기마족의 외 정벌로 생겨난 15대 천왕부터 그 후 25대 천왕까지는 모두가 부여 기마족 출신의 순수 한국 사람이었다. 그 뒤부터는 부분적으로 한국 혈통을 가진 자들이 일본의 왕권을 쥐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렀다. 그들은 369년 부여 기마족이 외를 침입하고 중앙집권화된 정권을 만들기 전에 외로 건너와 정착한 한국인들로서 그 당시 원주민의 상위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15대 천왕인 오진왕이 중해왕과 신공왕후 이의 지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은 무네숭리 장군과 신공왕후 사이에서 낳은 자식일 가능성이 높다. 중해왕이 죽은 후 무네숭리 장군은 신공왕후와 무속일해를 치르느라 같이 있을 시간이 많았는데 아마도 이때 둘이 모종의 연인관계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는 동부여 출신으로서 고령가야의 장군이었다. 하지만 왕위 계승 서열에서는 한참 뒤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해 새로 태어날 아이가 다스릴 땅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얻기 위해 외를 정벌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은자의 나라 조선의 저자 월리엄 그리피스는 1810년에서 1880년경까지 동경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그는 후에 일본이 제국주의 팽창을 위해 없애버렸다고 생각되는 한국사 자료에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한국을 지배한 모든 왕조의 시조는 부여족이었으며 이들은 또한 일본 문화의 크나큰 발전을 이룩한 한국 이주민의 대부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20세기 초 동경대학 기쿠치 다이로쿠 총장과 함께 일본사를 저술한 브링클리 선장은 참고 목록에 140가지의 문헌을 밝히고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은혜를 자주 언급하면서도 부여라는 이름은 특별히 밝히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는 20여 년 전 월리엄
그리피스가 참조했던 한국사 자료들을 볼 수 없었던 게 아닐까. 그렇다면 그 20년 사이에 외를 정복했던 부여족에 관한 자료가 모두 없어졌거나 은폐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사실 그녀가 남긴 저서들에는 수많은 소서 챕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챕터 하나하나가 전부 대단한 연구와 통찰력으로 쓰였습니다. 차후 기회가 되면 챕터별로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기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그녀가 1978년부터 약 8년간 한국에 살며 활동했었는데 한국에서 그녀는 존경받았을까요? 절대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헌재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문화를 전수받았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되려 임나일본 부서를 통해 자신들이 한국을 지배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일본 미술사 분야의 거장을 꿈꾸던 코벨은 일본에서 발굴되는 고대 유물의 대부분이 한국 땅에 뿌리를 두었다는 고대사의 진실을 눈치챘고 그때부터 매우 대담한 주장들을 쏟아냈죠. 가령 4세기경 한국인들이 일본에 건너가 문화를 전수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조상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건너간 한인이다. 일본 왕실은 한국에서 말을 배에 싣고 건너간 모험가들이 건국한 왕실에서 시작된 것이다 등을 주장했는데 이를 한국 사학계에서 무시한 겁니다. 그녀의 학문적인 업적으로 보나 객관적인 경력으로 보나 한국 강단이 떠받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녀를 인정하는 한국 학자는 한국인들이 열도로 건너가 열도의 왕조를 세웠다는 주장을 1960년대에 폈던 학자가 있는데 바로 북한의 김석형입니다. 이 주장으로 일본이 바짝 긴장했었는데 그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코벨은 그때부터 김석형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을 내놨죠. 그런데 당시 그러니까 1960년대 한국은 북한 학자의 말이라면 고추로 고추장을 담는다고 해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어서 코벨의 이러한 연구가 학계에 반영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죠. 한국 제도권 학계가 냉전 이념 대립을 이용해 기득권을 지켰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대가는 참담합니다. 이후 한일 고대사 분야에서 사실상 학문적 기능이 마비됐으니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코벨 박사는 많은 한국 역사학자들이 일본식 주입 교육 아래 진실을 밝히는데 지나치게 겁을 먹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연구한 성과를 완전히 뒤엎으면서도 새로운 연구를 시작해 일가를 이었는데 왜 한국인이 아닌 파란 눈 외국인이 광야에서 출로 외로이 싸웠어야 했을까요?